네, 자 자료 해석 심화 과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다시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위암 진단 받고 나서 이제 9월 11일 정도에 수술을 받았어요. 뭐 이제 수술은 다행히 잘 진행이 되었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위를 한 3분의 2 정도 이제 떼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정확하게 몇 기다라는 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전이가 되진 않아 가지고 그동안 한 2달 반 정도 지났죠. 열심히 이제 회복을 하면서 하루에 열심히 이제 뭐 걷기 운동 중심으로 하면서 체력을 길러 가지고 그래도 이제 11월 오늘 1일 심화 과정을 그래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수업을 그 이후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전만큼의 컨디션 100%는 안 되겠지만, 네. 뭐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위암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정복됐다 싶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좀 중간에 텀이 있었지만 이제 자료 해석을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상황 판단까지 심화 과정은 12월 안에 끝내고 1월 달 들어가서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심화 응용 과정 이제 오늘 첫 수업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두 과목과는 다르게 이제 연도별로 분석해 들어갈 것인데 연도별 분석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8개년치가 우리 교재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 회에 한 개년치씩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좀 난도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난도 분석을 이제 그 GPT한테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그 시험이 진행되고 나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총평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런 순서로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2023년도가 지금 현재 이 8개년치 중에서는 제일 난도가 낮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와 22년도가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후반부 문제들이 뭐 이 정도까지 어렵냐 싶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진짜 그 당시에도 극악의 난도. 실제로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 해석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과목인 상판과 언어 논리도 뭐 평균 이게 그 이제 합격권 점수가 그 기존에 비해서 10몇 점 이렇게 낮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게 고난도로 나왔었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안 넘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웠었던 해였는데 이런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나마 좀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23년도, 19년도, 20년도, 18년도 그 다음 이제 좀 최근 것들이죠. 25년도, 24년도, 21년도, 22년도 이런 순서로 좀 난도에 맞춰서 점점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연도별 문제 분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오늘은 23년도 기출 문제를 우선 먼저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펼쳐놓는 것은 딱 중간 정도가 되죠. 31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자료에서 기출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뭐 기존에 있었던 언어 논리 때나 뭐 기본 이론 때랑 같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분석하는 식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40문제를 3시간 안에 다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구조로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대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한 30문항 정도를 한 회차당 풀어보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분석을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기출 문제로 들어갈 건데 뭐 1번 문제는 느낌상 간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2023년도가 이제 전체 8개년치 중에서는 제일 난도가 낮은데 실제로 뒤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2023년도는 가중평균이나 뭐 최소교집합 구조처럼 좀 복잡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만 다른 연도에 비교하자면 나름 이제 상황 판단형처럼 좀 퀴즈적 그런 구조가 이 자료 해석에도 녹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 좀 어렵다 싶은 것도
계산 과정에서 살짝 어려운 것이지 이게 뭐 아이디어적으로 뭐 새로운 걸 요구하거나 뭔가를 좀 번뜩이는 재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측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일 쉽게 판단되는 그런 해차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후반부 문제에서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녀석은 매칭형 구조의 문제인데 보고서의 이 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그냥 되게 쉽게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풀어보시길 바라고.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패스를 할 건데, 자, 이 녀석은 표 2개 나와 있는 것과 보고서를 이제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죠. 이 녀석은 리을선지만 그냥 잠깐 그냥 맛배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요거는 잠깐 시간 들여볼 테니까 지금 눈으로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를 이동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교원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요 항목은 표 2번에 나오죠. 이동시간 부족,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 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가 아니고 비율이죠. 예. 진로체험 편성 운영 시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별 응답 비율이고요. 이건 이제 교사가 이제 그 답변한 건데, 여기는 이동 시간 부족 둘 다 8%로 나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율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전반부 문제 부분에서 각국 교원 2,000명, 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관한 조사 자료를 해서 전체 이 설문 대상 자체는 1,000명씩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표 1번과 연동해서 봤어야 됐죠. 의사 반영 정도별 응답 비율에서 미반영이 중학교 21년 13.8, 고등학교는 12.5로 여기서 실수값이 달라지죠. 여기서 실수값이 달라진 것 하에서 이 미반영 중에서 다시 표 2번에 미반영의 이유별 응답 비율은 요 녀석들 표 1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138명이겠고 이건 125명이겠죠. 이 인원 중에서 8%씩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할 필요는 없었죠. 그냥 숫자 달라질 거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리을은 잘못된 진술이다라는 거 아마 충분히 판단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2번 문제에서는 체크하면 아마 될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눈으로 그냥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거 수를 물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자, 그다음 3번 문제도 3번 문제도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문제 패턴상 쉬웠던 패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는 쭉쭉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이 320페이지에 이제 같이 묶여서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간 들여서 문제 푸는 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체크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4번.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자, 뭐 실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눈으로 확인해 가면 됐습니다. 발문을 보면 2014년, 19년 A2국의 3대 사망 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자, 보고서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갑국을 매칭시켜야 되는데, 보고서의 첫 번째 문단에서 갑국의 3대 사망 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암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계가 다음으로 높았다. 여자는 14년, 19년 모두 순환기계가 가장 높았고 암이 다음으로 높았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은 두 개 정도가 걸러지죠. 남자 같은 경우 2014, 19 모두 암이 가장 높았다. 자, 암이 여기서 이제 셋 중에서 제일 높아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A국 같은 경우 1등 암 맞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1등 암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남자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는 걸러지는 게 없고, B 1등 암, 19년도 1등 암, C 마찬가지. 눈으로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남자 쪽과 관련된 거는 걸러지는 게 없고, 여자는 2014년과 19년 모두 순환기계가 가장 높았다고 돼 있고 암이 2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환기계가 1등, 여기서는 아니죠. 그래서 2019년 여기서 A가 걸러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자꾸 뭐가 건드려지냐. B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미 암이 1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집니다. 나머지 C 국가, C 1등 1등, 그 다음에 여기도 1등 1등,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A와 B가 걸러지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2014년 대비 19년 암과 순환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호흡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속 대비해가지고 이제 크게 경향을 보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D 같은 경우 2014년에서 2015년, 19년으로 넘어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호흡기계 쪽도 둘 다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D 국가가 여기서 해당하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는 C가 제외되죠. 2014년에는 호흡기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남자 여자 모두 암의 표준. 근데 뭐 눈으로 확인될 거니까 이거까지 하면 뭐 금방 C까지 걸려져서 최종적으로는 E가 갑국이다라는 건 체크가 될 겁니다. 뭐 비율 같은 거를 따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뭐 증가율 같은 이런 분수 구조가 이제 나오는 그런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이거는 1분 40초에서 50초 정도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나머지 선지도 대충 다 확인되시겠죠?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나오고,
4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제 비중 구조인데 이것도 뭐 크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자. 뭐 발문 배경이 없습니다. 난민 인정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공식 형태여서 뭐 어렵지 않고요. 1번 심사 완료자 중 펜을 써보자. 네, 심사 완료자 중 인도적 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523분의 206에서 2017년 분모는 3배 정도 증가했고 분자는 3배까지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감소가 바로 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예 분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자는 커졌는데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분모는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얘는 2배 택도 없죠? 역시 감소. 그 다음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가 문제입니다. 57이라고 치고 59라고 치면 분모에서는 이 정도, 57에 대비해서 이 정도. 근데 얘는 뭐야? 25, 31이라고 쳐도 6이나 증가하니까 딱 봐도 분자에서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1번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고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증가한다. 바로 직관적인 판단 가능하죠. 눈으로 충분히 쫓아가실 만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딱 정답이고 이제 나머지 것들. 2번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0년이다. 2020년 일단 보면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니까 7,541에서 9,942로 한 2,4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 보면 증가한 수치는 조금 적긴 해요. 2,300 정도 증가했다고 치고, 근데 이게 1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출발점이 이 분모 자체가 얘는 5,200에서 2,300이고 얘는 7,500에서 2,400이니까 얘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겠죠. 2019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나머지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 뭐 이제 크게 고민될 만한 건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전년도 정도만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난민 인정률은 심사 완료자분의 난민 인정자, 심사 완료자분의 난민 인정자, 딱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일단 2019년이 가장 낮은 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모는 뭐 거의 10이나 아니면 이제 10단위 57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게 121인데 이 분모 단위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방 눈으로도 확인되고 4번 뭐 볼 필요 없겠죠. 눈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 5번 심사 인력 1인당 신규 신청자 심사 인력 20, 30, 40, 50 그 다음에 신규 신청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과 17년 같은 경우는 이 심사 인력이라는 것이 분모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함으로 그냥 요거 증가분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도 커지긴 하지만 얘에서의 지금 증가는 1.5배 증가했고 얘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증가했죠? 1.5배는 훨씬 더 초과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 그러면 얘는 3분의 1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증가한 분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5,268에 대해서 2,3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이 녀석은 3분의 1보다는 덜 증가했습니다. 어쨌거나 심사인력 1인당 신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는 건 맞는가? 뭐 이런 형태의 구조로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심사 인력은 1.25배 기존에 비해서 4분의 1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아까 본 것처럼 2,400 정도 증가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7,500에 대비해 가지고는 4분의 1 넘게 증가했습니다. 잠깐만 4분의 1이 넘게 증가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 인력에서의 분모에서의 증가율보다 분자에서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 녀석도 다 이런 형태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5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 다루고 7번은 부분적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번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보고, 자, 표 자체는 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업종별 매출액이 나와 있고 발문도 별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각 주만 확인을 하면 업종은 쇼핑업, 숙박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만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체를 아는 거죠. 자, 1번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요거는 이제 순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소리인데, 지금 보시면 그냥 뭐 비율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네들로 전체가 구성되는 거니까 요 숫자가 큰 순서대로 매겨주면 됩니다.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매겨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2등에서부터 이미 바로 엇갈리기 때문에 1번은 쉽게 반으로 판단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하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일단 도출은 하긴 해야 됩니다. 내국인 대상은 쇼핑업이랑 식음료업이 일단 큰데, 얘들을 이제 한 100단위 정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이고, 네, 한 요 정도 110, 뭐 이것도 한 110 정도로 치고 한 22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 이거 10, 요거 다 합해가지고 한 12 정도 될 거니까 한 200, 뭐 한 42 정도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식음료업은 한 109 정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비율 계산하시면 됐을 거라고 봅니다. 242에 대해서 20%, 즉 5분의 1이면 대충 한 48 나오죠. 48에 이제 2배를 하면 그게 40%가 되는데, 242에 40%, 그 녀석이 한 9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40% 초과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은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이다. 자, 3번 같은 경우 지금 그 20%라고 하면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이미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번 하면서 20% 정도면 대충 한 48 정도 나온다. 단위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이거 다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얘들 다 합쳐봤자 10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위로 친다면 이 48 기준으로는 한 10 금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 택도 없고. 4번 내국인 대상 매출액과 외국인 대상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쇼핑업이다. 자, 쇼핑업 같은 경우보다 지금 식음료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외국인 대상이
지금 그 쇼핑업과 비교하면 23,000 정도 더 떨어지죠. 근데 내국인 대상에서는 여기서 한 6,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여기서는 한 23,0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므로 식음료죠. 편차가 더 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번이 정답이라는 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 쇼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외국인 대상에서 쇼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소리는 뭐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그 안에서 비율을 구해도 되겠지만 결국 얘가 나머지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면 되는 거죠. 절반을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도 이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 다 합쳐봤자 32,000 안 된다는 거 눈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은 패스를 할 건데 패스를 하기는 하는데 리을만 체크를 해볼게요. 리을만 지금 그냥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딴 거 없죠. 네, 그냥 이것도 이제 분주와 분모의 증가율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광공립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년이 33년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광공립 학생 전체 1716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딱 이런 형태로 또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딱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자 분모 비율 구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서의 증가율은 대충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250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의 증가율은 1300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서는 지금 절반이 한 270 얼마 정도 될 것인데 50% 안 되죠. 근데 이제 분모 부분에서는 절반이 50%에 해당하는 것이 한 850, 860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분모에서의 증가율은 50%를 초과하고 분자에서의 증가율은 기존의 수치인 553에 비해서 50% 초과 안 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따지면 되죠. 그러면 작다. 1943년이 더 줄어든다.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7번은 리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빠르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이것도 뭐 딱히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다 비율 구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네, 거의 같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 정도면 웬만한 건 체크되죠? 자, 8번. 고속도로 휴게소 A부터 I까지 휴게소 현황에 관한 거 나와 있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각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전지로 들어가서 첫 번째 2000년 이후 준공된 휴게소 중 이거 이제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2000년 이후 준공된 휴게소 B, D, E, G, I 중에서 면적당 사업비가 면적당 사업비 요 두 개 면적이 분모로 들어가는 구조. 사업비가 가장 큰 휴게소는 이 휴게소이다. 일단 이 휴게소를 보시면 요 녀석입니다. 53901 분의 9270. 에헤이 근데 바로 위에 있는 D만 봐도 어떻습니까?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니까 그러니까 바로 땡이죠. 예, 이런 건 눈으로도 그냥 바로 확인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니은 진행 방향별 휴게소 주차 면수의 합은 동쪽이 서쪽보다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 합산 구조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구도긴 한데 결국 이거 하라는 거죠. 이쪽이랑 이쪽 위에 거는 4개, 밑에 거는 5개.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항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눈으로 쭉 보셨을 때 숫자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상쇄될 거기 때문에 합산 과정에서 그냥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13A 그 다음에 H 똑같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굳이 비교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가 또 있죠. 193, 193. 그래서 요 녀석들 빼고 나면 나머지 292, 283 합한 거랑 277, 145, 225 합한 거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합산하는 과정 자체는 단순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설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면적당 주차 면수가 가장 많은 휴게소는 F 휴게소이다. 면적당 주차 면수 이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이 될 건데 F라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에 비교해서 F는 분모인 이 면적이 압도적으로 작죠. 이건 1000단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게, 그 다음으로 작은 게 39,930. 에이, 이게 거의 뭐 4배 차이 납니다. 4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이 분자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의 수치는 제일 작은 게 145이긴 한데, 에이, 이 녀석은 그래봤자 제일 큰 녀석과의 배율 차이가 제일 큰 게 뭐 한 313 정도죠. 3배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직관적으로 에헤이 분자가 원체 작으니까 아니 분모가 저렇게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모에서의 배율 차이보다 분자에서의 배율 차이보다 분모에서의 배율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니까 F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이고요. 마지막 리을. 주차 면수당 사업비는 G 휴게소가 A 휴게소의 2배 이상이다. 자, 주차 면수당 사업비. 면수당 사업비 요 분모 분자 구조입니다. G 휴게소 193분의 14522 그 다음에 A 휴게소 323분의 9162 153분의 14522 313분의 9161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보시면 직접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좀 해보자고요.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가 얘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배율 차이가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한 30바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요 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을 200이라고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200에 대해서 14,500이면 70배 넘죠. 70배 많이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면 2배 넘겠구나. 네, 바로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고 8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아이디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네, 요거 예전에 이거는 그 앞부분에 그 기본 이론 과정 때 잠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그런 자료 같은데 그쵸? 이런 맥락에서 이 녀석은 좀 넘어갑시다. 예, 9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 다루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기는 하되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패스하고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자료 자체는 되게 이제 간단한 편인데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요구됩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산이 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상황 판단이랑 좀 비슷한 그런 구도죠. 이 급간이 총 3개 등장하고 그 급간별로 그 상황 판단 문제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세 구조 그거랑 좀 비슷한 형태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문은 별게 없고 농지 유형별, 면적 구간별,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아래쪽에 각 줄을 보시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예를 통해서 바로 해결됩니다. 예를 바로 들어가서 보면 비지능 지역 밭이 3헥타르가 있다면 요거는 2헥타르 분까지는 요 첫 번째 급간 134를 면적 2헥타르만큼에 곱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 1헥타르만큼이 초과분이죠. 요거는 그 다음 급간인 117을 곱해준다. 그래서 합해주면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 과정 자체는 생소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동일한 면적에 대한 면적 직불금은 동일한 면적이고 비지능 지역 논이 비지능 지역 밭보다 많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면적이 3헥타르든 뭐 10헥타르든 상관없이 어떤 급간에서건 논 쪽이 밭 쪽보다 다 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뭐 굳이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직관적으로 뭐 면적 어떻게 설정되든 상관없이 논 쪽의 금액이 더 많을 거다. 네. 바로 판단될 겁니다. 두 번째, 면적이 2헥타르로 같더라도 면적 직불금은 논과 비지능 논과 비지능 지역 밭이 각각 1헥타르인 경우가 이렇게 합해서 2헥타르인 경우가 지능 지역 논밭만 2헥타르인 경우보다 많다? 무슨 소리입니까? 같은 식이죠. 지능 지역 논밭은 비지능 지역들에 비해서 모든 급간에서 다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네. 적다고 바로 직관적인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건데 지능 지역 논밭, 비지능 지역 논, 비지능 지역 밭이 각각 10헥타르인 총면적 30헥타르의 면적 직불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능 지역 논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흥 지역, 그다음 비논,
그다음에 뭐 B밭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요 급관 관련돼서는 2헥타르만큼 곱하기 205. 그다음 나머지 것들도 어차피 2헥타르 곱하기 구조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178, 그다음 134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2헥타르 곱해도 되고 상관없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급관은 4헥타르 197, 70, 117. 그다음 나머지는 4헥타르죠. 이건 189, 162, 100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요거 더하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따지고 들어가서 4,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리을 비진영 지역 놋 5헥타르와 비진영 지역 밭 5헥타르의 면적 직불금 차이는 250만 원 이상이다. 뭐 같은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구간 2구간 했을 때 비진영 지역 논 5헥타르 그러면 그러니까 2라고 하자. 그 다음에 170 곱하기 3헥타르 나머지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진흥 지역 밭도 같은 방식으로 134 곱하기 2 117 곱하기 3 합산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는 금액을 따져주시면 88만 원과 159만 원이어서 면적직 불금 차이는 250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차이는 159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그게 아니고 미만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의 차이 요러고 다 합해주는 구조로 계산을 그냥 직관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빼가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빼가지고 편차 가지고 그냥 합산해서 비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산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결국에는 250만 원까지는 안 나온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 표로부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표 그래프 전환형 구조의 문제인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도 가볍게 5번 항목만 다루고 넘어갈 거고 요거는 그냥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번 뭐 발문은 별게 없죠. 표가 두 개 나와 있고 바로 5번으로 들어가서 2019년 4분기 가계지출 항목별 구성비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비는 뭐 2번 선지에도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구성비를 보시면 2019년 4분기 식비 부분 4분기니까 표 1번에 있었던 요 녀석 전체 4,336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4,336분에 일단 식비를 보시면 1,920이 나왔습니다. 4,336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40.4%라고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4,336의 실제 수치에 대비해서 40%면 4,46에 3, 4, 10이니까 한 1,700, 한 1,700 뭐 2, 3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 실제 식비는 어떻습니까? 1920이나 나오죠? 그러면 40.4%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그 식비 부분만 딱 확인을 해도 금방 틀렸다는 판단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비와 관련된 거는 뭐 이제 그 좀 유연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구성비로 나와 있는 항목들 사이의 배율 관계 지금 여가 생활비랑 교통비가 8.4 대 8.6으로 거의 1대 1.05 안쪽에 그런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가 생활비 325, 그 다음에 교통비 329기 때문에 이건 얼추 맞아 떨어지죠.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 맞는 식으로 이제 바로 판단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왔고 저기 식비 부분에서 그냥 바로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자, 11번 이런 식으로만 따시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도 이것도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다 넘어갈까 2번만 분석을 할까 시간이
뒤쪽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려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도 그냥 과감하게 전체 패스. 네, 나중에 따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13번도 보고서 자료 매칭형 구조인데 이것도 간단한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교재에 그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요. 수치상에 있어서 문제 같은 건 아니고 선지 3번부터 지금 선지 3번이 선지 1번의 그 제목을 그대로 갖고 오고 4번, 5번도 똑같죠. 요것만 좀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제목 없어도 뭐 대충 이제 뭐 감은 오긴 하는데 3번은 2020년 우주 항공 해양 분야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 비교. 너무 빨리 넘겼네요. 네. (2020년) 뭐 그냥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 비교 이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산업 내 무역 지수. 그죠? 지수 구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2015, 2020 한국의 경량 항공기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 얘는 이제 제목 없으면 또 뭘 말하는지 판단하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선지의 제목들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만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하셨으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14번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 구조인데 쉽습니다. 쉽지만 앞에서도 이제 요 패턴을 넘어갔기 때문에 14번 문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고서가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그럼 이게 14번 맞지? 네, 14번입니다. 네, 2분 경과.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쉼표 다음에 학교 급별 총 학생 중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 이 비중 정보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정보값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급별 총 학생 수치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표를 보시면 없죠. 예. 지금 학교 급식 참여 학생 수, 이건 어디까지나 학교 급식 참여하는 학생 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위가 1000명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학급별 총학생까지 다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디귿이 필요하죠.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거에 따른 비중을 그냥 도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요 수치가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쭉 보시면 뭐 이제 11,800개 교 있고, 그다음에 직접 직영 운영하는 학교 11542 이런 것들은 그냥 수치가 그대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반부 후반부 넘어갈 때까지 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비율로만 치환한 것만 추가될 뿐이지 이거는 이미 아니 그 첫 번째 문단에 그 학교 급별 총학생 정보가 주어지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추가 필요 없고, 마지막 문장에 258개 교도 이것도 표상으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게 추가로 없습니다. 그 다음 3문단 학교 급식 조리 형태는 단독 조리 또는 공동 조리로 구분되는데, 단독 조리, 공동 조리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림의 원그래프를 봐도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되죠. 단독 조리 학교 급식 운영 학교가 78.1%다. 그러면 단독 조리만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이 비율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리을. 네. 자, 마지막 전체 학교 급식 예산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어쩌고 저쩌고 뭐 쉬었다. 자, 전체 학교 급식 예산액,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재원별 예산액, 요것이 지금 첫 번째 표는 당연히 안 나오고 두 번째도 그냥 구성비만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저 수치 바로 도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원별 예산액 기억 부분이 필요하다. 자, 14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15번 문제까지는 풀고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5번은 다시 돌아온 매칭 연구절 문제입니다. 자, 15번 이거는 시간 조금 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최대 2분 30초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5번은 다른 거보다 그 시장 지배력 지수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재구성을 하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본문에 그 발문에 나와 있는 거는 별게 없습니다. 매칭시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셔도 전국 대비 비중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 뭐 크게 복잡하진 않죠. 자, 이제 각주를 보시면 수산물은 굴부터 톤만 생산됩니다. 저 5가지가 다 다른 거고, 시장 지배력 지수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전국 생산량, 전국 생산액 이 본다면 28,148 곱한 것 분의 27,730 146 곱한 것,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요거까지는 체크하고, 자 이제 선지가 아니고 이제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요거는 3가지가 걸러지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1대1 매칭이 다 되진 않죠. 생산량의 전국 대비 비중이 생산액의 전국 대비 비중보다 큰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토시다. 일단은 요거 2개 비교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A, B, C는 역전되고 D도 반대고 E.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후보는 A, B, E라는 건 알겠는데 1등이 매칭은 안 되고, 두 번째 거 각 지역에서 생산량 순위와 생산액 순위가 같은 수산물은 굴, 미역, 토시다. 일단 첫 번째 항목에서 A, B, E에 다시마, 미역, 토시 배치가 안 된 것을 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지 또 제거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지역에서 생산량 순위와 생산액 순위가 같은 수산물은 굴, 미역, 토시다. 생산량 순위. 요거는 그러면 생산량, 그 다음에 액,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생산량에서는 A, B, 요건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생산액에 있어서는 C, B, A, D, E. 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것들 중에서 굴이 여기 새롭게 들어간 거니까 굴이 D구나라는 것까지는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 굴이 들어간 2번 아니면 4번에 일단 확 좁혀집니다. 자, 마지막 시장 지배력 지수가 가장 높은 수산물은 토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장 지배력 지수를 저기 다 곱하고 뭐 자시고 해가지고 비율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데, 근데 이게 보시면 이건 진짜 약간 복불복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이 녀석은 이렇게 분리되죠.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전국 생산 양분의 지역 생산량의 요 비율 곱하기 전국 생산액 분의 지역 생산액의 비율, 이런 구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얘죠. 얘가 전국 대비 비중. 예, 요렇게 이제 분리를 하면, 각각으로 분리를 하면, 요게 저기 그 표에 나와 있는 생산량에서의 전국 대비 비중과 생산액에서의 전국 대비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요거 곱한 수치 구조가 됩니다. 간단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건 직관적으로 딱 봐도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거는 2죠. 99.0 곱하기 98.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가 토수로 연결이 되면 아까 2번, 4번이었죠. 네, 바로 2번이 정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문제는 나머지 것들은 간단한 구조인데, 저 4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시장 지배력 지수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그냥 수치 그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변형할 것인가, 요 아이디어 찾기가 관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것이는 15번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한 2-3개 정도는 또 패스하는 게 나오긴 할 건데, 2-3개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이제 남은 게 지금 한 25개 정도 되는데, 아마 한 1시간당 10문제 정도씩 분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마무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2교시에 16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